네, 이번 시간은 인적성 면접 대비 취업 준비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입니다. 네, 취업을 위한 경제 상식도 알아보고요. 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죠. 테스 시험에도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예, 어디 뭐 휴가 다녀오셨어요? 뭐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용무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바쁘게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옷 빼서 정말 서운했지만 무엇보다 누구보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8월 16일 테스 시험이 코앞으로 진짜 다가왔습니다. 엊그제까지 접수를 좀 마감을 했는데 이걸 접수하신 분들한테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하셔야죠. 테스 뭐 관심 많이 가져주신 우리 응시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테스트에다 좋은 성적 거둬서 이 좁은 취업문을 좀 활짝 열어줬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를 좀 빨리 봐주셨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위원님 언제 오시냐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빈말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좀 경제학의 흐름을 간단히 좀 짚어볼까 합니다. 경제학이요. 네. 경제학의 흐름이면 학교에서 예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뭐 아담 스미스나 뭐 자유방임주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네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그거 항상 너무 근데 일찍 배워가지고 보이지 않게 항상 넣어놔요, 그거를. 그래서 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물론 들어보긴 했지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손은 저는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뭐 이렇게 써먹거나 생각해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경제학 사실 이제 방대합니다. 경제학의 이론, 뭐 경제 사상사, 뭐 대학에서도 뭐 몇 년을 배우는 건데 간단하게 우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초기. 라고 하는 중상주의부터 경제의 흐름을 간단히 훑어볼까 하는데요. 중상주의 하면은 말 그대로 상업을 중시하는 경제 사상입니다. 시기적으로는 15세기 말에서 한 18세기 중엽 정도가 되겠고요. 이 기간적으로는 유럽에서 절대 왕정이 성립되던 시기에서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 이 시기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십자군 전쟁 한 200년 정도 전쟁을 거쳤지만 이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교역로가 활짝 넓어지게 됐고요. 또 아시겠지만 1492년에 미국의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무역로가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이제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 이 정치적인 배경으로는 유럽의 봉건 시대, 그러니까 중세의 대표적인 봉건 시대인데 봉건 시대는 말 그대로 왕이 일정한 토지들을 영주나 제후들에게 나눠주고 거기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필요에 따른 이제 군사적인 도움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지방 분권주의입니다. 왕으로 따져서는 왕의 권한이 약해진 시기고요. 근데 진짜 15세기, 16세기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이제 왕정 시기가 왔는데 이 시기에는 바로 이 분권주의가 경제 흐름을 좀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중상주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이 중상주의의 어떤 그 핵심 경제 사상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무역 차익주의인데 이 중상주의 시대에는 이 국부라고 하는 것이 생산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생산으로 하는 국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나라의 부를 늘릴 수 있느냐? 바로 무역에서 이익을 남김으로써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때는 역시 중요한 것은 중금주의입니다. 중금주의는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화폐가 발달하면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화폐의 기능이 커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가치, 부의, 저장 수단 아니면 어떤 상업의 매개 수단으로 이 기금속이 여전히 중요하던 시대입니다. 또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미국에서 대량으로 아메리카에서 은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가격 혁명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 이제 중세 시대의 이 중상주의 시대에는 국부라고 하지만 사실 국부는 어디에 초점이 있었느냐 하면은 왕실의 부를 얼마나 늘리느냐 여기에 상당히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실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을 희생하고 또 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에 받아들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가격이라든지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통제하고 수출제로 같은 그런 통제를 많이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학교 때 배웠던 거 다 나오네요. 보이지 않는 손도 있고 이거 신대륙 발견도 오랜만에 좀 들어보는데 어쨌든 이게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항로 개척을 하는 그러면서 생긴 게 바로 이 신대륙 발견이잖아요. 네. 어렴풋이 하나하나 이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도 중상주의가 뭐 일부 있죠. 남아 있지만 그래도 뭐 민간의 희생까지는 강요하지 않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이제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역사에 따라서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율과 그렇죠. 자율 경쟁 이런 원리가 자꾸 이제 적용되고 어떤 통제력이 약해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제 중상주의에서 이제 중농주의로 넘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중농주의는 19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니까 기간적으로는 짧지만 말 그대로 국부의 원천이 농업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상주의에서는 생산에 의해서 이 부를 증대시킨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는데요. 중농주의에서는 생산에 의해서도 국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봤는데 그 생산이 바로 농업의 생산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부의 원천은 바로 농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중농주의입니다. 우리가 경세표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케네가 대표적인 중농주의 학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농업에서 상업으로 넘어갔을 거다라고 착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중상주의에서 중농주의로 넘어갔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는 어떤 이론이 또 중점적으로 등장하게 됩니까? 이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장 경제, 네. 자본주의라고 하면 뭡니까? 생산 수단이나 생산의 결과물을 사적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이 확립한 이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네. 이 현재 얘기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틀이 형성된 것이 바로 고전학파입니다. 아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바로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에서 인비저블 핸드, 즉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그 흐름의 원리를 잘 설명한 것이죠. 이때 바로 이제 고전주의가 태동한 겁니다. 네. 네, 오늘 저 세계사 시간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이제 등장하는 됩니까 이때가? 네. 고전학파의 사상을 그럼 알아보죠. 그렇죠. 자, 고전학파의 사단 보이지 않는 손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아니라 이 경제를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네.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아마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 보이지 않는 이 원리에 의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율이 커진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개인적 이익, 그러니까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고요. 또 고전학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동 가치설입니다. 네. 지금은 말 그대로 토지라든지 어디서만 이익이 창출되느냐. 아까 농업에서 창출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한 생산력의 증대가 부를 창출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원리가 작동된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가 주장한 이론을 얘기하는데 세이의 법칙은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쉽게 생산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팔리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돼서 어떤 생산의 혁명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달리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으면은 팔리는 건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세이의 법칙이 작용을 하던 때인데 지금은 사실 물건을 만들어만 놓으면 팔리는 시절은 아니죠. 사실은 물건을 너무 과잉 만들어서 팔지 못해서 도산하는 기업도 많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재고죠. 재고. 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이 이제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일 텐데 이렇게 시장에만 맡겨둬도 될까?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기 때문에 경제가 또 흐름이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은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했죠. 아시겠지만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계급,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계급과 노동을 제기하는 노동자가 항상 대립하고 충돌한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계도 임금을 주기 때문에 항상 나머지 있는 잉여는 자본가가 착취한다. 그러니까 두 계급이 상당히 갈등해서 궁극적으로 마찰이 있고 또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가 자본가를 지배해야 평등한 세상이 온다 했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되지 않고 공장주의나 사회주의를 실험한 여러 국가들은 오히려 역으로 간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부가 개입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크게 경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실패란 얘기가 있고요. 네. 시장의 실패란 얘기가 있습니다. 자, 경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놨더니 잘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 네.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이러면 뭡니까? 바로 부작용이 생기기도 시장의 하죠. 실패입니다. 네. 시장에 맡겨놨더니 실패를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해서 또 이리저리 통제를 해보니까 이것도 잘 듣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더라. 이것은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 이것이 이제 서로가 주장이 다른 것이죠. 네. 예나 지금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건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축산물 같은 경우도 보호하기 위해서 쿼터제 같은 거 만들었지 그렇습니다. 다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뭐 자유가 네. 다시 됐지만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경제의 근간은 고전주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고전주의 학자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죠. 애덤 스미스의 네. 국부론, 네.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1976년에 국부론이 나왔는데요. 그보다 이제 10여 년 전에 나온 것이 도덕 감정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원리는 각각의 이기심에 의해서 작동한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각각의 이기심에 맡겨 놓으면 사적, 공적 여러 가지 이익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부가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것은 분업입니다. 요새도 뭐 일반화된 얘기지만 이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애덤 스미스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현대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네. 또 잘 아시겠지만은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가 있습니다. 리카도는 어떤 국제 무역이 왜 생겨나는가 한 그 이론을 설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리카도. 절대 무역과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두 나라가 있을 때 A라는 나라가 절대적으로는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에 전부 우위가 있어도 네. 이 중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것을 특화해서 무역을 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또 대표적인 인물이 멜서스, 우리가 인구론 저자 아시죠? 네. 식량은 산술 평균적으로 늘어나지만은 인구는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인류의 재앙은 불가피하다. 치명적인 그런 재앙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식량 혁명으로 인해서 사실 기근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 것이죠. 네, 배웠던 게 알겠습니다. 쏙쏙 하나씩 나오네요. 그래요. 네. 자, 경제 흐름 오늘 살펴봤는데 이게 테셋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녹아들었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네. 문제 풀어보시죠. 문제 보시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다음 설명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1번,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정체로 존립하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정체로 존립한다. 2번,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적 자산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적으로 소유된다. 3번,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 사회주의에서는 중앙계획이 자원을 배분한다. 4번,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고 사회주의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활동을 지시한다. 5번, 자본주의 하에서는 상업적 수익률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적 수익률에 따라 투자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왔는데 네. 이 중에 답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네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 보죠?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네. 핵심을 좀 그러면 알려주세요. 시간이 위원님. 지났으면 정답을 바로 찍어드려요. 말씀해 주시죠. 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렇죠? 우리가 정치적인 체제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네. 경제적인 체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렇습니다. 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핵심은 어떤 생산 수단이나 생산 결과물을 사적으로 소유하느냐, 아니면 공적으로 공통에 분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2번을 보면은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적 자산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사회주의에서는 공적으로 소유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네.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르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제 경제 구조가 무엇을 또 바탕으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경제 지식뿐만 아니라 테스트 시험에도 대비해보는 시간 오늘도 함께 있고요.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